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한 시사 이슈를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오늘도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년사 뜨거운 네. 주제.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 예, 이번 주는요. 좀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수위를 높여서 논문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게 낮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국내 연구자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가 부정이 드러나서 곤욕을 치렀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눈치가 와요. 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정상 현역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하여튼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낮에 좀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텔레비를 좀 볼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녁이거든요. 정말 정말 이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 그분은 충격의 도가니였죠. 네,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훌륭한 과학자 문제가 아니라 그 영웅이었고. 네. 지금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밑밥 깔고 한동안 다 깨시는군요. 그러가. 나 참. 밑밥 깐 다음에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이게 누구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적응을 못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논문 부정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표절 외에 위조, 변조, 저작 끼워넣기, 논문 대필 뭐 이런 것들이 논문 부정 사례인데요. 주제가 다양하네. 위조, 변조, 저작 끼워넣기.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대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 연구 성과가 통째로 위조된 사안이었어요. 통째로요? 예. 어떤 연구 성과였는지를 보면 이게 좀 복잡해요. 좀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순간에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올랐는데요. 난리가 났죠. 예, 이게 뭘 만든 거냐면요. 줄기세포라는 게 모든 장기와 조직으로 분화를 할 수가 있대요. 말하자면 꼬리가 잘린 도마뱀이 꼬리를 만들어내듯이.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어려운 거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근데 체세포 복제 방식이란 것을 사용해서 한마디로 뭐 짧게 얘기하면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난자의 핵을 빼고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난자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해서 사이언스 표지에 실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난치병 환자분들 그러니까 맞아요. 손상된 장기를 복구할 수 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만들었죠. 저는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알았는데 하나는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유명하구나. 네, 엄청난 잡지였어요. 대부분 이제 그냥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충격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기억나는 건 그 이제 너무 평생을 수십 년간 아프셔서 집에 거의 누워 계신데 나중에 결국은 수발하다 지쳐서 사모님마저 떠난 그런 분이 이제 진짜 친척과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이제 거의 뭐 눕힌 상태로 오셔서 뭐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만남도 갖고 그때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논란이 일었죠, 그렇죠? 네. MBC 2005년에 MBC PD 수첩이 이제 연구 논문의 진실성에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서 2006년에 서울대가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없다는 결론을 냈고 2006년에 사이언스가 황우석 교수의 2개 논문을 공식 철회했고요. 황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합니다. 당시에 MBC가 PD 수첩을 통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 논문 진실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광고가 다 끊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은 난자에 관한 거였고요. 두 번째 편이 이제 그 연구 논문 주제 자체에 관한 거였는데 첫 번째 편 끝나고 두 번째 편 방영하려고 할 때 난리가 난 거죠. 방영하지 말라 하면서 광고 다 끊기고. 근데 이거를 방영함으로써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MBC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MBC PD의 오늘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 강한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PD들이 취재를 훨씬 잘하는구나. PD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네. 그때 당시엔 PD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PD들이 한 가지 사안에 끈질기게 취재를 할 수 있구나. 기자들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얕게 취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PD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기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최승호 전 사장님의 인터뷰를 봤지만 정말 그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정말 겁이 났다고 했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우리가 맞습니다. 자정 효과를 해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따져보면 또 우리가 그걸 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다라는 게 입증됐으니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해외에서 딱 터져버렸으면 진짜 더 심한 망신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계기로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각종 이제 규칙들이 제정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생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이제 경종을 울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황우석 논문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파가. 그렇죠? 제가 일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이언스 말고 또 다른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읽어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읽은 경험은 없고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 2004년 신년 첫 호에 한국인 과학자 논문 표절 사건이 다뤄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오늘 발굴해 오신 건데 잘 모르는 주제예요. 옛날 기사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스트 졸업 후에 케임브리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모 박사가 러시아어 학술지 논문을 표절해서 학술지에 이제 신청을 한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이거 얄팍한 방법 아니에요? 근데 언어의 장벽을 이용해서 외국 논문을 베껴 쓴 다음에 자기 것처럼 내놓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사실 아까 책 얘기하셨지만 일본 개론서를 베껴서 쓰는 학교 교재들도 많이 있다고 이건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통사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제가 학계와 시민 사이에서의 활동에 거의 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논문이나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번역돼 있는 개소서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아예 옮겨다 베끼는 경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서 새롭게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답습하는 거.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끼는 경우도 상당히 최근엔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심각했었어요. 아주 좀 정확한 지적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좀 너무하네. 그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에 좀 우리가 많이 배웠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논문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세계적인 논문 취소 사례를 공개하는 매체가 있어요. 리트렉션 워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황우석 박사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국인 논문이 취소된 사례가 5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대개 이제 자기 표절이에요. 맞아요. 자기 표절이 되게 가장 큰데 아마 실적 압박 때문에 논문 쪼개기도 또 하나의 부정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저도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게 논문 쓰려고 하면 선행 연구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약간 목차만 바꿔서 이렇게 그런 경우 진짜 많죠. 정말 흔한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논문 철회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서울의 한 공대 교수가 물리학과하고 재료공학과에서 유명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냈다가 철회를 당했고 철회당한 것도 모자라 사과문까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사과문까지 이제 올라간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교수를 만나러 그 교수 해명을 듣고자 기자님께 직접 제가 그때
수습기장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위에 선배가 이런 취재를 하고 있으니 이 교수의 해명을 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 교수님을 찾으러 네. 그 연구실에 갔는데 너무 연구실에 가서 이제 뭐 쭈뼛쭈뼛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제가 이런 이유로 왔는데요. 근데 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다 이제 싸하죠 분위기가. 당연하죠. 예.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명함은 다 돌렸어요. 진짜. 예,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심정으로 명함을 돌렸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냥 배회하다 그분 얼굴도 뭐 사진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어떻게 확인할 뭐 지나가다가 뭐 발견이 쉽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발길을 돌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뭐뭐뭐 교수님 뭐 A관 B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왔구나. 네. 제 명함 받은. 근데 갔는데 안 계셨어요.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맞으려면 갔는데 계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따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갔는데 안 계셨어요. 휴가 내셨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교수 갑질 뭐 이런 거랑 딱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그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문자 보낸 그것도 일종의 대학원생이 은밀한 제보, 갑질에 대한 폭로,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제자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갑질 중에 이제 또 굉장히 악랄한 갑질이 또 대필이잖아요. 논문 대필. 그러니까 맞아요. 전 이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진짜 전 심지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책을 이렇게 쓰면 말하는 걸 책으로 역자라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글을 손으로 써야지. 근데 대필 얼마. 이거 얼마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는 기자님? 대필이 되게 고질적인 갑질 사안이에요. 그래서 광주 모 사립대의 서모 씨라는 분, 제가 성함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다가 교수 이제 임용해서 계속 낙마하신 분이 계셨는데 학과장의 제자 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 논문 4편을 대필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유서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게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뭐 그 제자들한테 논문을 대신 쓰게 시키는 그런 일 말고도 논문 대필을 이제 거래처럼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꽤 제가 이제 그 과거 보도들을 보다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한 뭐 5년,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010년에 인터넷 논문 거래 사이트 운영자하고 대필자가 구속이 됐는데 논문을 대필해 줬죠.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이 의뢰자들이 교사, 공무원, 목사 뭐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직 종사자들한테 자기 분야의 논문은 일종의 자기 몸값 올리기의 수단, 스펙이 된 현상. 그러니까 정말 학구열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좀 자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석박사 학위를 그렇게 좀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가면 학력 위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떠오르는데 아까 황우석과 버금가는 사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수위 세게 가기로 했잖아요. 너무 세요. 신정아 씨 사건. 네, 신정아 씨 사건. 예일대 출신 미술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이름만으로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예일. 그렇게 사칭했다가 발각된 사례였는데요. 이제 캔자스 대학교 학사 석사가 있고 그리고 예일대 박사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가보지도 못한다는. 동국대에서는 그걸 믿고 교수로 임용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동국대는 뭐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동국대에서도 할 말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회를 했다. 예일대에다가 이 사람 박사학위 취득한 거 맞냐고 조회를 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팩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팩스가 가짜냐 진짜냐 막 이런 설이 돌았는데 예일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진짜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일대에서 착오였다고 했어요. 아, 참 황당하게 이거 서로 발빼기 아닌가요, 대학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진실은 뭐 지금 알 수 없고요. 여하튼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진본 팩스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일대에서는 착오상 보냈다라고 했고요. 예일대 실망인데요. 야, 그럼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순간에 그런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결국 이제 그런 학력 위조를 통해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승장구했던 그게 좀 대표적인 게 신정하다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명 한 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유명인들이 이제 학력 위조 사실이 들통나기도 하고 스스로 커밍아웃 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 학력 세탁부터 시작해서 논문 표절까지 다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기술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제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에 인사청문회 때 크게 화제가 된 이후로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연구진실성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논문 심사를 할 때 아까 보고서만 리포트만 해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돌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학기에. 예,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하기 위한 분위기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경우 논문 부정 행위를 왜 하느냐? 실적 압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평가하고 양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취재했던 어떤 교수님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어떤 분의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는데 교수 임용 면접에서조차 본인이 쓴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냥 실적만 보는구나. 그렇죠. 박사다. 타이틀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학구열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박사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걸 공부해서 이런 걸 내가 새로 세상에 내놨어. 너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석사, 박사 논문 왜 쓰나 생각해보면 어쨌든 학문적인 성취, 앞으로 우리 인류가 더 나아가게 하는 것, 이 시장의 어떤 정수잖아요. 그것의 본령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양적 성과를 중시하는 흐름 이런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업 연구자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 공무원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정보대학원? 꼭 언론정보대학원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분야에서 정말 학구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이분들은 예외인데 이게 이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 스펙. 박사다 하면 다르게 보이니까.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남발하고 있고 이런 병폐를 좀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윤리와 개인의 어떤 선택과 양심의 문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주간 굉장히 흥미롭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실지 기대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윤경 경향신문 기자님이셨습니다.